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지난번 아마 제가 세미나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이제 2000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원 환율은 어떤 주요 통화 대비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구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이란 기간 하면은 누구나 그 트렌드에 좀 익숙해질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 좀 좁게 보면은 1,100원에서 1,250원 요 정도 레벨에서 굉장히 그때그때는 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레인지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환율이기 때문에 작년에 환율이 1,440원까지 간 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환율이 급등할 때 언제 급등했냐? 항상 뭔가 대외적인 이슈가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외화 자금 시장이 어려워지고, 이럴 때 환율이 급등을 했던 게 지난 한 20년 넘는 우리가 외환 자유화가 된 이후로 원화 환율의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그런 이슈가 전혀 없이 물론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란 때문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통화 대비 원화가 훨씬 더 약세로 가는 그런 구간이 이제 우리의 펀더멘탈을, 어떤 우리 요인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외환 수급이었습니다. 달러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 환율을 다른 통화가 더 크게 뛰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 게 지난해 환율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환율이 다행히 좀 1,300원 부근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그래도 좀 한숨을 쉬는가 싶지만, 저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안도할 만한 여건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연준의 긴축 종반부와 원화의 새로운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3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사실 작년 말에만 해도 올해 3월이면 금리 인상 중단할 거다, 빠르면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6월 현 시점에서 시장의 기대는 한 차례 정도는 더 금리를 인상을 하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언제 끝낼지, 그다음 끝내고 나서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우리가 이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이 구간을 예측하는 어떤 경제학적 모델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의 모델이 과연 지금 시점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여러 군데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준의 긴축 종반부가 그 연준의 긴축 종반부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그 통화정책 경로가 전체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항의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원화가 우리가 유례 없이 수급으로만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 앞으로도 그런 환경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외환시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차트를 저는 이제 두 개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차트가 미국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가 22년 말 기준입니다. 그때는 3월까지 5%가 금리 상단이고 연말에는 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였죠. 그런데 그게 은행 위기 직전에 미국 지표가 너무 좋아지면서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로 이렇게 제일 최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오히려 연내 3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기대가 변화를 했다가, 지금 현 시점 6월 FOMC를 마친 현 시점에서는 일단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6개월 동안 시장의 기대가 바뀐 변화입니다. 특히 뭐 은행 위기랑 비교를 해보면 연말의 금리 수준이 거의 150bp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기대의 변화가 굉장히 상반기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은행 위기라는 것은 뭐 쇼크라고 보고 그거를 제외를 하고 봤을 때 시장은 다시 작년 연말 또 3월의 기대와 중간치인 한 5점 뭐 이거는 이제 중간값이기 때문에 5.35 정도로 보이지만 지금 5.25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과연 연말에 실현될지 여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차트는 이제 달러 원 차트인데요. 달러 원이 원래 이제 글로벌 통화에 잘 연동해서 움직이죠. 그 글로벌 통화보다 조금 더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지난 10년 동안 경험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다라는 건데 지금 이 오른쪽 차트를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심지어 글로벌 통화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도 작년에 의해서 두 번째로 포착이 됐습니다. 작년 7, 8월에도 그랬죠. 7, 8, 9월에도 글로벌 달러가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정부의 개입 조치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달러가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유로나 뭐 파운드나 캐나다 달러가 상승하는 게 얘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달러가 하락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난 2월에서 4월 사이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냥 액면만 봐선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근간의 핵심은 여전히 수급입니다. 외환 수급.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많이 들으셨겠죠. 무역수지 적자. 1월에 125억 불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받아들었고 지금 5월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270억 달러 적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기 시작을 했고 그 기조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가 적다 보니까 벌어들인 달러는 적은데 뭔가 나가는 돈이 많은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이 어떤 대외 재료랑 좀 무관하거나 훨씬 더 원화 약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원화가 지금 5월 중순 이후로는 바짝 캐치업을 하고 있죠.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원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훨씬 딴 통화에 비해서 뒤처졌던 흐름을 이제 외환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빠르게 만회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떠냐? 이제 거의 균형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외 변수에 따라서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 과열, 사실은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보다는 인플레 잡는 게 목적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를 좀 부러뜨려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은 작년 3월 이후로 뭐 가장 가파른 행보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월에 금리 동결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은 지금 18명 중에 12명이 2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3회 인상을 생각하는 인사도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전체적인 스탠스는 아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입장에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종료할 거냐? 지금 현재 시점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금리 인상이 종료가 언제냐? 종료는 경기가 꺾이는 게 확인이 돼야 종료를 한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기존의 스탠스인 거죠. 그래서 연준도 지금 성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일단 물가가 특히 근원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내버려두면 고물가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경기가 확실하게 좀 나빠지는 지표를 보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 의장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를 적어도 연내에 인하할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경기가 어떤 모습으로 저점을 그려 나갈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내렸었던 그 시기에 어떤 경기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점 진입이 되게 늦어졌다가 얕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약하게 왔다가 지나가는 90년대 중반의 사례가 있었고요. 빠르고 얕은 저점, 경기 하강이 빨랐지만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빠르게 내렸지만 다시 이내 회복했던 2000년대 초반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금융위기처럼 신용 경색과 함께 빠르고 깊은 저점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번 시나리오보다는 1번, 2번 시나리오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경기에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몇 번인 것 같으세요? 1번하고 2번 중에. 아마 시장에서 오히려 원하는 신호는 저점이 침체가 온다면, 침체가 안 오면 좋겠지만 침체가 온다면 2번 시나리오를 원할 것 같습니다. 빨리 경기가 풀어지고 연준도 금리 인상 종료하고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로 다시 재개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는 1번 쪽의 시나리오가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고금리를 지속할 가능성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21년 말에 22년 말, 21년 말에 23년 말 금리 전망했던 숫자를 봤더니, 시장에서 기대했던 숫자를 봤더니 무려 1%가 안 됐습니다. 이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1%가 안 될 거라고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대로 이미 올라와 버렸죠. 왜 이렇게 시장의 기대와 시장에 실제로 실행되는 것과의 괴리가 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정말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란 특수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또 야기시킨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또 이 원래 일어나고 있던 구조적인 변화를 코로나가 더욱더 가속화시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맞물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크게 노동시장, 주택시장, 공급망 재편, 이 세 가지로 좀 저는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민자가 줄고 조기 은퇴, 또 선진국 그 노동인구 감소는,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 감소는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지금 실업률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를 저렇게 빠르게 올리는데도. 그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봤더니 그렇게 금리 올리면 주택시장이 불어져야 되는데, 어제 주택 착공지수 엄청나게 또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왜 이럴까? 미국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기지를 론을 쓸 때 고정금리 쪽으로 이렇게 다들 전환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고정금리예요. 그러면 이미 모기지 받아놓은 거 뭐 30년짜리 모기지 하잖아요. 그럼 금리 올라도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기업이나 가게나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동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신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망 재편은 사실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거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은 트럼프였고요. 이거를 가속화시킨 것은 코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급난,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을 보면서 이 기존의 공급망으로는 안 되겠구나,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미중 간의 기술 갈등으로 이게 진영 중심으로 다시 공급망을 재편한 흐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과거에는 효율성으로, 지난 20년 동안은 효율성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이 세계의 분업 체계가 깨지면서 진영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높은 비용을 감내하고 서로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과거보다 물가는 일단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만약에 연말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금리 기준으로는 빠르면 연말이 금리 인하라고 하지만 IB들은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만약에 내년 2분기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는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디고 최종 금리의 수준도 훨씬 더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를 참고하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은 이렇게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데다가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재편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다 투자를 했습니까? 다 미국 투자했죠. FDI, 즉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또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생산기술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고용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하면서 이렇게 금리가 1년 만에 거의 5%를 올렸는데 실업률이 역사적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경제 상황은 어떨 것이냐? 일단 상반기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부분은 하반기 경기 침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증시가 랠리를 보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두 번째, 세계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이 두 가지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 IMF도 전 세계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0.5에서 1.1, 1.4에서 1.6%로 상향이 조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은행들도 연말 물가 전망치를 다시 또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연내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 결국은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내년에 하는 거를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도 하반기에는 같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거를 결정짓는 거는 이제 각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최근의 뉴스를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영국, 호주 이런 경제 지표에서 전 세계가 굉장히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에 시장에서 민감하다는 그런 지표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이제 미국 연준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 그다음 달러라는 게 결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의 가치는 다른 통화 대비의 달러의 가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 경제 상황은 어떨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보면 이 미국의 금리,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격차, 세 번째는 증시가 하반기에도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변수로 크게 보면 요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 자체는 낮아질 가능성이, 연내 인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달러를 좀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통화와의 격차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ECB도 회의를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최종금리가 3.75가 아니라 4%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호주,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달러를 약세로 이끄는 요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게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데까지는 최소 12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면 올해 2분기 아니면 올해 3분기부터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을 어느 경제가 더 잘 버티냐, 이 문제도 달러에는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유로에 대한 낙관론이 많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유로존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상에는 대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의존도가, 유럽이 금리 인상에 대한 파급 효과가 조금 더 클 가능성도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일단 지금까지 연내 침체가 없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상당히 좀 잘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워낙 올해 좀 과열됐다라는 인상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다른 뭐 일부 국가들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좀 가파른 차익 실현을 갈 수가 있고, 그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또 시장은 또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침체 시점에 어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을 계속하면서 증시에는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달러는 어떨 것 같으냐? 작년에는 달러가 10월까지 상승을 했다가 10월 중순부터 내리막을 거슬러서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 이후로는 사실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변동성은 크겠지만 이 박스권을 어느 한쪽을 크게 탈피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금리 경로, 다른 나라의 금리 격차, 증시의 동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는 또 달러가 추가 강세로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한 쪽으로 흐르기보다는 지금 상반기에 보였던 레인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나타내는 장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B들은 조금 달러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달러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락 압력은 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한국과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국제 정세, 우리가 이제 중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 거냐, 또 산업 재편에 따라서 우리도 공급망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도 굉장히 취약한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부자된 한국이니까 좋기는 좋은 재료입니다. 자산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 해외 투자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전환이 달러 원에는 어떤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저물가 시대가 종료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물가 시대가 종료하고 선진국들의 인구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으냐? 일단 선진국이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원화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금리를 올릴 여력이 없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격차 자체가 원화에는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진국들이 지금 최근 경기를 보면 제조업은 굉장히 안 좋은데 서비스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금,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선진국들의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부정적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 또 중국이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거시 환경 자체는 현재로서는 원화에 좀 더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급 계속 뭐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수급에 대해서는 좀 한숨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경상 흑자가 급감하고, 또 내국인의 21년, 22년 보면 주황색으로 보여진 부분이 내국인의 해외 투자인데, 특히 작년은 경상 흑자가 300억 달러도 안 됐는데 해외 투자가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달러 숏이 발생을 한 거죠. 달러가 부족했던 거죠. 외국인이 투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1월 달에 무역 흑자 125억 달러까지 굉장히 늘어났지만, 지금 어쨌든 21억 달러로 대폭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아직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6월부터는 점차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부자된 한국의 의미를 이 소득 수지라는 측면을 앞으로 계속 뉴스에서 듣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소득수지는 뭐냐? 경상수지 안에는 무역수지와 비슷한 개념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가면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소득수지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게 다 소득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본이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경상 수지는 항상 흑자인 이유는 해외에서 세계 최대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 우리도 소득 수지가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특히 올해는 증가 요인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환 수급은 올해는 하반기까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작년에 무역 수지를 적자로 이끌었던 크게 세 가지 요인은 에너지 수입, 대중국 수출 부진, 반도체 수출 부진, 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은 반도체 영향력이 한 30~40%는 되니까 거기 포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지금 작년에 180억 달러까지 월간 찍었다가 10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대중 수출은 어쨌든 경기 정상화 됐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반도체 수출이 얼마만큼 회복됐냐가 하반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수지, 다시 소득수지 얘기입니다. 자,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뭘 하냐?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직접 투자도 합니다. 이건 부동산 같은 뭐 대출 투자도 있고, 일반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직접 투자도 여기에 지분을 사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채권은 2016년, 18년에 많이 샀다가 지금 별로 안 사고요. 2019년부터는 주식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고, 코로나 때 주식 매수가 폭발을 했죠. 21년까지. 그러다가 21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21년부터는 주식 매수가 줄었는데 22년에도 직접 투자는 연간 600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매년 한 300억 달러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21년, 22년은 무려 600억 달러의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외환 수급에서의 가장 큰 달러 수요 주체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그것 때문에 외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일단 다행히 오른쪽 첫 번째 차트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급격하게 줄었죠. 주식 투자도 지금 개인들 계속 해외 주식 순매도하고 있고요. 해외 채권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직접 투자도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금리나 또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많이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투자도 예년보다는 좀 줄어든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해외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달러 수요 요인이 크게 줄어든 거라서 일단은 외환 수급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그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처음으로 연간 229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벌써 이 소득 수지 안에 있는 직접 투자 일반 배당, 이게 우리나라 해외 법인이 국내 본사한테 하는 배당금입니다. 왜 시티은행이 본사로 배당금 보낸다고 하는 것처럼 자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본사 배당을 하는 건데, 요 금액만 4월까지 154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자산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배당금도 많이 받을 거고, 또 글로벌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채권 쿠폰 금액도 늘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법인세 개정을 하면서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 소득을 비과세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기업들이 굉장히 해외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본사 배당을 하고 있고, 해외에 갖고 있는 유보금도 환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역 수지 부진한 부분을 상당히 메워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작년 중반까지는 주식을 코로나 때부터 내내 팔다가 작년 중반 이후로 이제 주식 매수로 돌아서곤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코로나 때 차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식이 뭐 크게 매수로는 안 들어오더라도 매도 기조는 뭐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은 계속해서 뭐 지금 1년만 끊어서 그렇지만 채권은 외국인의 채권 우리나라 보유액이 230조를 넘어섰는데 굉장히 계속해서 우리나라 채권 보유를 늘리고 있고, 또 빠르면 9월에 WGBI 국제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 관련한 자금이 한 80조 정도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달러로 치면은 한 6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분할해서 매수는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또 채권 이 펀드 자금들은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는 지금 뭐 금리 차를 보고 들어오는 재정 자금과는 다르게 좀 환율을 노출하고 들어오면서 실제 달러를 공급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실현되느냐가 하반기에 관심 있는 지표인데, 원래는 부총리가 빠르면 3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빠르면 9월이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내년 3월이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거기서 요구한 조건이 아직 충족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9월 편입 가능성은 좀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국내 자산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어쨌든 긍정적이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중 관계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기업들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지표들 쪽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미 수출, 대아세안 수출은 늘었지만 대중 수출은 크게 급감을 했죠. 물론 반도체의 기여도가 크긴 합니다. 수출 비중에서도 중국이 한때 27%까지 갔다가 지금 20%를 밑돌는, 작년에는 20% 살짝 밑돌았고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은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로 돈 게 그럼 반도체 때문이냐? 반도체의 비중이 크긴 한데 우리가 대중 수입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특히 작년에 중국이 수출은 그렇게 우리가 대중 수출은 안 됐는데 무슨 수입은 오히려 별로 그렇게 줄지 않고 작년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배터리나 뭐 양극재, 뭐 배터리에 들어간 화학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국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알게 모르게 중국이 계속해서 기술 자립화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지화, 우리한테 의존하고 중간재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네가 자급하는 그런 구조로 변환되고 있는 거랑 좀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가 좋아지면 대중 수출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과거처럼 대중 무역 수지가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돌아서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마치 이제 먹구름이 약간 걷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경기 여건으로 보면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국 제조업 PMI가 연초에 잠깐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가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중국이 경기 부양될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아마 영향을 주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반도체랑 중국이네요. 네, 그런 부분이긴 한데 또 국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항상 뭐 국내 이슈는 뭐 딱히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는 거랑 이 가계부채 비율 높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았는데 사실 뭐 환율에서 신경 쓸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신경을 쓰냐? 일단 코로나 때 가장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인데, 중요한 건 전 세계 고금리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은 초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저금리 시대였는데 고금리 시대로 왔잖아요. 그럼 가계부채가 그만큼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미국이 지금 5.25까지 갔는데 우리도 더 올릴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웬만하면 안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그러면 부러지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뭐 다른 제도적인 지도로 그 실제 시중 금리를 낮추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게, 다른 선진국하고 금리가 지금 뒤집어진 나라가 미국과 이미 1.75% 벌어졌죠. 뭐 영국은 뭐 연말 6% 금리 나오고 있죠. 캐나다, 호주도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금리를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이제 선진국과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제조업 부진,
또 가계 민간 부채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는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더 나을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 기댈 거는 반도체 가격 반등하고 중국의 강한 경기 부양책인데, 일단 최근에 IB들이 중국 경기 성장률 크게 낮추고 있죠. 일단은 중국 결국 부동산이 경기 부양하는데 가장 직방인데 정부가 그거를 잘 손을 못 대고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도 저축이 많아서 엄청 소비를 할 줄 알았더니 가계도 저축을 미래의 불확실성,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소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부양책을 강하게 하더라도 소비 중심의 부양을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에 떨어진 낙수 효과는 이전보다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는 그래도 최근 한 5월 달 들어서 조금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 2분기 바닥, 3분기 회복이었다가 이게 연말까지도 회복 못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3분기, 지금 2분기, 3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 감산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두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AI 등 이런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꼽고 있어서 그 기대대로라면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회복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쨌든 원화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수급이 외환 시장에 환율을 끌어올리는 재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 9월, 올해 3월, 4월 이때 나왔던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화 대책이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 외환 수급 대책입니다.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고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한 게 외환 시장의 외환 당국의 수급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거기에 정부가 가장 큰 외환 당국이 기대를 하고 있는 주체는 국민연금입니다. 작년에도 국민연금은 아까 이제 해외 투자가 있었지만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거의 기계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매년 200~300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외환수급을 더 악화시니까 작년에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말고 우리가 빌려줄게. 너희 원화를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우리가 그걸 담보로 달러를 빌려줄게. 그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수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외환 수요를 아예 지우는 작업을 작년 9월에 하면서 4분기에 환율이 좀 급 반등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죠. 국민연금에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해외 투자를 할 때 시장에서 달러를 안 사는 것. 그러면 빌려서 사는 것. 그럼 시장에 어쨌든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안 하고 해외 투자를 합니다. 100을 투자하면 100이 다 환율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자산이 지금 국민연금 자산이 4천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환율 변동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환해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일단은 한시적이지만 환해지 비율을 제로에서 1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환율이 좀 많이 오를 때는 환해지를 하고, 즉 선물한 매도를 하고, 그럼 그거는 그 시점에 달러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또 환율이 또 많이 빠지면은 사실 그걸 또 그거를 언와인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환율이 많이 빠지면 수합으로 안 사고 실제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외환이 수합을 안 하고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시장에 또 환율이 빠질 때 달러 수요 주체로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좀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이랑 방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물량이 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어제 이제 지난주에 미국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지만 환율 개입에 대해서는 이제 선진화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을 안 하진 않지만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역할을 주문을 하는 그런 행보를 좀 확실하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란다고 하는 그런 국민연금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민연금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외환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앞서 이제 원화의 새로운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0년 동안은 1,050원에서 1,200원 혹은 1,250원 그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환율이었다면 이게 이제 새로운 레인지가 어디로 설정이 될 거냐. 여전히 설정 중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레인지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저희가 뭐 가시적인 어떤 시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달러원이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는 한 1,200원에서 1,35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레벨업이 된 거는 일단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그런 부분, 또 해외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진국의 이런 고금리, 특히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금리를 인상을 중단을 하더라도 인하했을 때 최종 금리고 예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레인지를 높여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 환율 저점이 1,210원이었는데 그거는 연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1,160원대까지 환율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하반기 환율 저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데 보수가 좀 좁게 잡으면 1,25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금 넓게 잡으면 한 1,230원 정도까지도 우호적인 변수들이 밀집이 되면 환율이 또 힘을 받는 거니까 그때 최종 하단은 1,23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한 1,320원 정도를 고점,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반다고 했을 때는 한 1,350원 정도를 하반기에 볼 수 있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환 수급은 개선되었지만 국내 펀더멘탈이 부정적인 점, 또 달러가 IB들 경향이 달러 약세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지만 저희는 달러가 일방적으로 약세를 갈 재료도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해서 저희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